정치권 얘기 이 정도 정리하고요. 지금부터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입니다. 이 정도면 폭언입니다. 폭언. 보세요. 자,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뭐 뾰족하게 선제 타격이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읽히긴 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김여정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보세요, 그냥 글자로만. 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담화를. 좀 더 보죠.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참변을 피하라면 자숙하라 협박을 했죠. 우리 국방부는 뭐 대응이 없습니다. 뭐 그냥.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험한 소리 내놓는 게 이게 추가 도발. 그러니까 지금 추가 도발은 떠오르시는 게 있죠. 핵실험도 있고요. ICBM 뭐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명분 쌓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남측 핵 보유국 상대로 객기를 부리고 있다. 객기 부리지 마세요라는 건데 핵 보유국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서욱 국방장관의 앞선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북한의 반응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리롭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다. 미친이다. 그리고 쓰레기이다. 동족끼리 불지를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다.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다. 최영철 의원. 뭐 북한이 뭐 막말 뭐 한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한데 이번에는 내용이 좀 있어요.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에 객기 부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스스로 이제 기정사실 하겠다는 겁니까? 뭐 단어도 약간 섬뜩한데 이 예. 단어를 내뱉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단어의 무게가 달라지죠. 예.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여정 부부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특히나 위임을 받았다고까지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도발의 위험이 저희 목까지 왔다. 뭐 이렇게 좀 불안감이 드는데 어쨌든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까지 한 국가이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해서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공인받은 케이스가 있죠. 인도나 파키스탄도 6차 핵실험하고 나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에 가깝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는 이미 우리 정보기관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핵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는 거죠. 핵 보유국은 일단 핵을 먼저 1차 발사를 하고 예. 상대가 2차 공격을 했을 때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핵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인데 그냥 한 발만 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대응을 더 할 수 있냐. 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군요.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에 수준하는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가진 것은 보인다. 그리고 핵을 저 멀리까지 실어나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북한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위협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을 앞으로 잘 봐야 하고 더욱이 지금 북방 2개국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깐부를 맺어서 예. 굉장히 도발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적 행동을 제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만큼은 안보 태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당선인께서도 계속 미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 한미 동맹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행동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북한이 언제든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저희가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낭만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보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갖고 이번 새 정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보 정책을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전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핵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협상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정철 위원님. 저는 북한이 여태까지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이미 가졌거나 못 가졌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각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만 해도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써서 북한이 핵을 설사 가졌더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현상 유지보다는 현상 타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졌던 조금 온전한 생각보다는 예. 조금 북한에 대해서 조금 급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의 핵 회담을 할 때도 예. 비핵화 대담을 할 때도 좀 낭만적 사고보다는 조금 더 북한이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일 평론.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실 이게 국제적인 지위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 핵을 폐기해라. 그리고 핵 보유국, 그러니까 핵 보유를 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가능하면 저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예. 김여정도 일부러 저 말을 계속해 쓰는 이유는 예. 그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반응 안 보이는 게 낫다. 그냥 혼자 아니, 얘기하세요. 단어를 쓸 때 핵 오. 보유국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그게 예.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만약에 가지게 되면 예. 핵을 해체해라, 폐기해라 이런 예. 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언론들은 이 핵보유국 단어를 쓰는데 인용을 했죠. 인용. 저렇게 주장하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자, 기사가 이어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김여정 비난 담화 후 도발 집중한 북한. 이달의 릴레이 폭주 가능성. 이 폭주는 또 핵실험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이렇게 막 막말을 퍼고 난 뒤에는 뭘 했거든요, 늘.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뭐 새 정부와 뭘 좀 협상을 해볼 여지는 열어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예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엄청난 또 막말을 대놓고 했을 수도 있건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국방장관에게만 했다 이거죠. 참 북한 성명은 막 일단 그 막말을 일단 걸러내고 다 덜어내고 내용이 뭔지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요 항상. 자, 김경진 전 의원님. 조만간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7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즈음 아니면 취임 이후일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쪼여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해서 지금 핵실험이 반복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있었던 상황이 있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이걸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이런 맥락 속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일단 지금 한미 간의 군사 공조 관계를 더 긴밀히 하겠다. 예. 당장에 올 봄부터 한미연합 훈련을 실질적으로 다시 재개하겠다. 아. 지금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유엔 결의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제재라든지 또 군사물자 반입 금지라든지 또는 석유 관련된 원유 반입 예.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사실은 그냥 이 석유 실은 배가 그냥 환적 방식으로 그냥 북한에 들어가서 밀수출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자주 나오죠 지금 그 얘기. 예. 근데 얼마만큼 인공위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이거를 감시하느냐. 현장 집행의 의지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단히 강한 강도로 집행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저 북한 당국자들은 예. 가령 문재인 정부 5년 때 계속해서 평화, 협상, 남북 공존이지만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핵의 소형화, 고도화, 예. 그다음에 미사일의 이게 그렇죠. 장거리와
추구해 왔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이 목표의 이 프로세스의 변화는 단 1도 없을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만족할 정도의 정말로 고도화된 핵미사일을 만들어내서 여기저기 배치할 때까지는 저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당선인 생각대로 조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목줄을 조여줘야 된다. 조이는 방법은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관계, 군사 외교적 예. 협력 관계, 또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어떤 예. 긴밀한 협조 관계,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유엔 제재를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하느냐 여러 방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브레이크라도 밟아줘야지 예. 저 개발 속도를 최소한 천천히 늦게 가게라도 할 수 있다. 예. 저 사람들의 목표는 많은 뭐라고 하지만 실제 가고자 하는 목표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데 아. 이 가는 속도라도 늦추면 된다. 예. 아마 이런 어떤 목표나 방향성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5년의 북핵과 관련된 어떤 정책과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어떤 저런 심각한 도발을 추가로 했다. 그럴 때는 우리로서는 한미 군사훈련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북한이 좀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유엔 제재 등등등 이런 제재에 대해서 정말 제재답게 실효성 있게 강화된다. 뭐 이런 방법이 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 가운데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만나기 한 달 전, 2018년 얘기입니다.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한 달 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쓸 합금을 사들였다. 미사일 부품 밀수 정황 공개됐습니다.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도.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답니다. 선박을 대놓고 이렇게 뭔가를 밀수하는 거죠. 사들이는 겁니다, 몰래.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와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유병호 의원님. 그러네요. 이게 제재에 이른바 구멍이 뚫려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 뭐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맘먹고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서 뭘 들여오고 아니면 네. 뭐 러시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뭔가 저렇게 선박 환적을 통해서 뭐 이루어졌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유엔 제재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저는 아까 몇몇 신문들 타이틀 중에 세계일보였던 걸로 봅니다만 예. 북한이 왜 지금 김여정이 나서가지고 서욱 장관의 저 얘기에 저런 강력한 반응을 보일까? 저기 나왔습니다. 대미 협상의 새 판짜기.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15년 전에 워싱턴 특파원을 해보면서 얻은 경험 이후로 예. 북한이 저렇게 벼랑 끝 전술을 할 때마다 예. 노림수는 뭐냐? 미국 나와라 하거든요. 미국 나와라. 대한민국을 겨냥해서는 참 아쉽고도 죄송한 얘기지만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직접 대화하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방금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목줄을 최대한 조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럼 맞는 표현일 겁니다. 맞는 전략의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를테면 예기치 못하는 충돌이나 북한의 도발, 이렇게 우발적인 도발로 이어져 버릴 경우 대한민국 한반도는 예. 국지전과 전면전이 구분이 없는 이 지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저런 얘기한 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죠. 서욱 장관이 한 얘기는 우리한테 지금 저 킬체인, 3축, 3축 예. 이거 다 돼 있다. 이걸 다시 설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욱 장관의 얘기 중에는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 없거든요. 예. 그러나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 그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한 얘기고 그 너머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공들였던 거 다 물거품되고 예.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다 파기해버리고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어차피 시간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나올지 아니면 후에 나올지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이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맞는 거냐. 정말 길게 보고 조금이라도 햇볕 같은 이 빛이 비춰져서 뭔가를 녹여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예. 당장에 목줄을 조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맞는 거냐. 그건 뭐 어느 쪽이 정답이다. 이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예, 김용진 의원님. 저는 DJ 대통령께서 이제 햇볕 정책을 주장을 하셨고, 근데 가령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햇볕 정책이 그러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라고 하는 것을 5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아, 바꿀 수 있었는가? 예. DJ 정부 때 햇볕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질적인 목표를 예. 북한 정권 내부에서 바꿀 수 있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권력 자체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저건 한 가문에 의한 독재 정치잖아요. 뭐 왕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왕조잖아요. 예.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독재 권력이다 보니 예. 저 왕조 자체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핵무기라고 하는 최고로 고도화된 무기를 가지고 예. 전 세계 특히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거의 자해 협박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북한 내부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 저분들은 햇볕을 우리가 비춰도 핵 개발을 할 것이고 냉랭한 냉기를 쪼고 우리가 목을 쪼아도 핵 또갈 개발을 것이고. 하려고 할 것이고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고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북한 당국자들의 얼굴의 표정이 햇볕을 할 때는 저쪽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오는 예. 것이고 냉기를 쪼을 때는 험악한 표범이나 이런 어떤 하이에나의 표정으로 나오는 것이고 딱 그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안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좀만 저도 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목줄을 잰다? 아, 이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적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 오판이거든요. 오판. 예. 그러니까 북한이 오판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그 왕조 같은 전 단단한 저런 조직을 상대할 때는 예. 대부분 내부의 갈등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내부의 갈등을. 그래서 안에 그 소위 말하는 인민들이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경험함으로써 내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투쟁 세력? 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권이 바뀌는 교체기. 그 북한은 뭔가 기존과는 다른 뭔가 좀 대놓고 뭔가를 좀 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변화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좀 위협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제 분야 좀 다뤄보겠는데요. 전셋값 얘기가 오늘 좀 나와 있습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법 갈 길 뭔데? 지금 임대차법 시행 중인데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거 수정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민주당은 또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갈 길이 뭔데? 월세 4천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기사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월세가 4천. 보증금이 한 4억인데 월세가 4천. 그리고 전세가 75억짜리가 나왔어요.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금액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오름세, 지금 전세 오름세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상 최고가 거래 임대차 시장이 술렁술렁이다. 근데 지금 국회는 진통이고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월세 시장 벌써 꿈틀, 세입자들 없잖아. 왜냐하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 갱신 다 됐고 이번에는 좀 새로 올릴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윤경호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8월에 이제 시행 이후 2년이 됐는데 예. 흔히들 얘기할 때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거다. 아, 그러니까 이번 8월에 다시 그 사태가 또 생길 거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제 이 우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도 법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안 되죠, 법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장이 과연 어느 쪽을 더 선호할 거냐. 제가 보기에 저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가격 전가도 있지만 실거주자 요건 이것도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거주자 요건을 조금 인정해주는 다른 방안 뭐 그런 걸로 방법을 찾으면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전월세값 폭등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완화할 수 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지금대로라면 전세값 폭등은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시그널을 주고
그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예. 그런 것들을 그 균형점에 그 가능한 맞춰갈 수 있는 공급을 늘리든 수요를 늘리든 수요를 줄이든 예. 공급을 줄이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또 그 방향을 사전에 시장에 시그널로 주면서 조정해 가야지 그냥 시장을 무시하고 정책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거 조정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잘 타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